박서연은 휴대폰 알람이 오전 5시 30분에 울리기 5분 전에 눈을 떴다. 그것은 수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서울의 저명한 건축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래로 스스로에게 심어온 규칙이었다. 그녀에게 새벽은 가장 고요하고 소중한 순간이었다. 세상이 본격적으로 그녀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온전히 하루의 업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침대 오른쪽을 힐끗 보았다. 지훈,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두꺼운 이불이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어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만 보였다.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은 항상 저랬다. 그의 세상은 해가 뜨고 한참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미술 전시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지훈은 특유의 매력과 해박한 미술 지식으로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때의 지훈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자신이 막 구축하고 있는 창의적인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당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서연은 지훈에게서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를 전심으로 지원했다. 남편의 열정이 언젠가 그들을 함께 성공의 정점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그 스타트업은 제대로 이륙한 적이 없었다. 항상 이유가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투자자가 발을 빼거나 시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사업 파트너와 비전이 맞지 않는다는 등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연은 가족 경제의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그들이 사는 서울 근교의 쾌적한 2층 집, 차고에 주차된 은색 SUV, 그리고 그들의 편안한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반면에 지훈은 창업을 준비하는 남편이라는 역할에 안주하는 듯 별다른 성과 없는 미팅과 게임을 하기 위해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은 리서치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서연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 언젠가 지훈이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으며 은행 계좌의 잔고가 그들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지 확인했다. 그녀가 지훈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정직함이었다. 서로에게 솔직하기만 하다면 어떤 문제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아침 샤워를 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후 서연은 간단한 아침 식사와 블랙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커피향이 그녀에게 약간의 활력을 주었다. 오늘 그녀는 해외에서 온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그녀의 경력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데이터, 디자인, 협상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막 잠에서 깬 사람 특유의 헝클어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일부러 만든 듯한 당황한 기색이었고 그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다. 서연아, 자기야, 큰일 났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큰일? 왜 그래, 지훈 씨? 어디 아파? 내가 아니라 지수 누나. 지훈이 재빨리 대답하며 다가왔다. 방금 어머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누나가 어젯밤에 또 쓰러졌대. 열이 펄펄 끓고 몸이 너무 쇠약해서 일어나지도 못한대. 강지수는 지훈의 유일한 누나였다. 서연은 시누이가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나, 어쩌다가 병원에는 모시고 갔어? 서연이 물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그게 문제야. 병원에는 절대 안 가려고 한대. 트라우마가 있다고. 어머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나도 혼란스러워.
아까 주치의가 새 약을 한번 써보자고 권하셨대. 외국에서 나온 특허약인데 병원에 가도록 설득하기 전에 상태를 잠시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대. 그런데 약값이 비싸고 몇몇 대형 약국에만 있대. 지훈이 길게 설명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평소 빠르게 돌아가던 그녀의 뇌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지훈은 희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가봐야겠어, 자기야. 약도 갖다 주고 상태도 좀 보고. 그런데 내 차는 지금 정비소에 있잖아. 3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자기 차 좀 빌려도 될까? 오래 안 걸릴게. 약속해. 약 갖다 주고 누나 상태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 바로 돌아올게.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 의심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이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차, 메탈릭 실버 색상의 SUV는 그녀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받은 첫 보너스로 산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녀는 그 차를 매우 아꼈. 오늘 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지훈 씨, 클라이언트 사무실까지 그 차가 필요해. 서연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알아, 자기야. 알지만 이건 긴급 상황이야. 지훈이 재빨리 말을 잘랐.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의 기색이 엿보였다. 점심시간 전에는 차고에 다시 갖다 놓을게. 약속해. 기껏해야 2~3시간이면 돼. 누나 집이 서울 외곽이라 좀 멀긴 한데 고속도로 타면 금방 갈 수 있어. 그래. 지수 형님을 위해서라면. 서연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약해졌다. 창백하고 기운 없는 신우이의 얼굴을 상상하니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았다. 가족이 전부였다. 일도 중요하지만 신우이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열쇠는 내 서재 책상 서랍에 있어. 운전 조심하고 형님 상태 어떤지 계속 연락해줘. 서연이 말했다.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안도의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는 아내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 자기야. 당신이 최고의 아내야. 항상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알았어.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연은 무언가 어색함을 느꼈다. 아마 그냥 기분 탓일 것이다. 아, 맞다. 하나만 더. 지훈이 포옹을 풀며 말했다. 그는 긁지도 않은 목덜미를 극적였다. 불편할 때 그가 자주 하는 제스처였다. 양말인데 가격이 꽤 비싸. 내가 아직 ATM에 못 갔는데 계좌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이체 좀 해줄 수 있을까? 내 새 프로젝트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프로젝트 대금 들어오면 갚을게라는 말은 서연이 자주 듣던 오래된 노래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신우이가 아픈 마당에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얼마? 서연이 식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집으며 짧게 물었다. 한 300만 원 정도면 약값하고 의사 왕진비까지 충분할 것 같. 남으면 형님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사다 드리고. 지훈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마치 세부 사항을 미리 준비해둔 사람처럼. 별말 없이 서연의 손가락은 휴대폰 화면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며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남편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성공 알림이 즉시 화면에 나타났다. 입금됐어. 어서 가봐. 형님이 기다리시겠다. 서연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정말 고마워. 자기야, 지금 갈게. 나중에 전화할게. 지훈이 외쳤다. 지훈은 서연의 서재로 달려가 차 열쇠를 챙겼다. 잠시 후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는 서서히 멀어져 길모퉁이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다시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 잔을 바라보았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마음을 감싸는 희미한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아마 오늘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남은 커피를 한 번에 들이켜고 서류 가방을 챙겼다. 어서 택시를 불러야 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 클라이언트의 사무실이 있는 도심의 오피스 타워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막혔다. 서연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평정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이 켜져 있었고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표시되어 있었. 그녀는 모든 세부사항, 모든 숫자, 모든 그림이 완벽한지 확인하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책인 이사 자리로 가는 관문이었다. 실패해서는 안 됐. 그녀의 마음은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작은 한 구석은 계속해서 지훈과 신우이에게로 향했다. 지훈이 떠난 지 거의 이 시간이 다 되어갔지만 그에게서 온 메시지나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서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아마 지훈이 누나를 돌보느라 바쁘거나 아니면 신우이 집 근처에서는 신호가 잘 안 터질 수도 있다. 그녀는 알림이 뜨기를 바라며 휴대폰을 힐끗 봤지만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가 탄 차는 결국 주요 교차로 중 하나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에 갇혔다. 길게 늘어선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이미 긴장된 아침의 스트레스 지수를 더욱 높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주위를 둘러싼 채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마천루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몰인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에 꽂혔다. 그곳은 상류층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 디자이너 부티크, 값비싼 레스토랑, 고급 보석상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서연 자신은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조용하고 덜 붐비는 곳을 선호했다. 바로 그때 발레 파킹 구역에 주차된 고급 차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형태의 메탈릭 실버 SUV, 그 색상, 특유의 휠, 심지어 그녀가 장난삼아 뒷유리 구석에 붙였던 작은 벚꽃 모양 스티커까지. 서연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분명 같은 종류의 차일 거야. 이 도시에는 저런 차가 수천 대는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차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교통체증 덕분에 그녀는 더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번호판을 보려고 애썼다. 약간 가려져 있었지만 글자와 숫자의 조합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호기심이 그녀의 논리를 이겼. 그녀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얼마 전에 찍어두었던 자신의 차 사진을 찾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확대하여 멀리서 본 번호판과 맞춰보았다. 12가 3456. 서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틀림없었. 그건 그녀의 차였다. 지금쯤이면 도시 외곽의 한 집에서 위독한 신우이를 위해 약을 싣고 있어야 할 바로 그 차였다. 왜 그 차가 여기에 있는 걸까?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몰에 발레토 로비에 위풍당당하게 주차되어 있는 걸까? 수천 가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건축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그녀의 분석적인 뇌는 이제 이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 했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아마 지훈이 약을 사러 잠깐 들렀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저 호화로운 쇼핑몰 안의 약국은 분명 터무니없는 가격에 약을 팔 것이다. 게다가 지훈은 그 약이 쇼핑몰이 아닌 특정 대형 약국에만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어쩌면 신우이의 집이 이 근처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리가. 서연은 신우이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쇼핑몰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최소 1시간은 가야 했다. 그러니 지훈이 여기에 있을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나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에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 온 힘을 다해 다시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설마.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지훈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같았다.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조롱하듯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당황하면 안 됐다.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세 번째로 시도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저편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숨이 차고 시끄러웠다. 어렴풋이 서연은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훈 씨, 어디야? 서연이 바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나 지금 약국이야. 자기야. 그 큰 약국. 와, 줄이 엄청 길어. 정말 사람이 많네. 지훈이 빠르게 대답했다. 너무 빠르게. 서연은 침묵했다. 지훈의 전화기 배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약국 분위기 같지 않았다. 기침하는 사람 소리도 대기 번호를 부르는 소리도 없었. 그저 라운지 음악의 쿵쾅거리는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웅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것은 쇼핑몰 로비나 푸드코트의 전형적인 소리였다. 아, 그래? 서연이 나지막이 대꾸했. 그녀 자신의 귀에도 차갑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지수 형님은 어때? 이거 약 받았어. 이제 곧바로 누나 집으로 갈 거야. 자기는 클라이언트 사무실에 도착했어. 지훈이 화제를 돌리려는 듯 물었다. 거짓말은 너무나 명백했고 마치 그녀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처럼 현실적이었다. 지훈은 약국에 있지 않았. 그는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에 있었다. 그들의 차가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방금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직 길이야. 차가 엄청 막혀. 서연이 대답했다. 어이구, 자기야. 미안한데 계산대에서 부르네. 누나 집 가는 길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이제 다시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해외 클라이언트, 승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배신으로 인한 날카로운 고통뿐이었다. 차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었다. 이건 거짓말에 관한 문제였다. 지훈은 그들의 관계에서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단 한 가지를 망가뜨렸다. 신뢰. 마침내 교통체증이 조금 풀렸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사모님. 아디왕사 오피스 타워가 저 앞에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이 서연의 상념을 깨뜨렸다. 서연은 자신의 미래가 걸려있는 눈앞에 고층 빌딩을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망설였다.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고 방금 발견한 사실은 잠시 잊고 일을 끝내야 할까? 그것이 논리적인 행동이었다. 예전의 서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 방금 남편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서연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 앞에 서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그녀는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오피스 타워로 가지 마세요.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사모님. 서연은 점점 가까워지는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의 로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차 돌려서 저 백화점 로비에 내려주세요.
웅장한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의 중앙 로비로 들어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 안에서 들끓는 뜨거운 감정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백화점 내부는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가득했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으며 고급 부티크의 쇼윈도에는 최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연주곡이 흘러나와 우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는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여야 했다. 남편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아내처럼 보여서는 안 됐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마치 평범한 방문객인 것처럼 그녀는 블레이저를 정돈하고 서류 가방을 어깨에 편안하게 고쳐맨 뒤 꼿꼿한 자세로 걸었다. 그녀는 깔끔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완벽한 위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지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백화점은 수백 개의 상점이 있는 6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넓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그녀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은 서연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마도 그는 혼자가 아닐 것이고 만약 이토록 호화로운 곳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목적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분명 쇼핑을 하거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훈에게 다시 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이지은이었다. 전화는 두 번째 신호음에서 바로 연결되었다. 서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했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다면서.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지은의 명랑한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큰 기둥 옆 더 조용한 로비 구석으로 걸어갔다. 지은아, 도움이 필요해. 서연이 속삭였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은의 목소리 톤이 즉시 진지하게 바뀌었다. 왜 그래? 서연아. 목소리가 이상해. 프레젠테이션 망쳤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해. 프레젠테이션 취소했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 모든 사건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지훈이 차를 빌린 이유부터 전화에서의 거짓말, 그리고 그녀의 차가 이 백화점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 지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 믿을 수가 없네. 강지훈이 감히 그런 짓을. 그래서 지금 넌 어디야? 백화점 아니야. 그가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지은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알았어. 이해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서연아, 사람들 많은 데서 바로 그와 맞서지 마. 소란만 일으키고 너만 창피해질 거야. 지금은 침착해. 그 백화점에서 지훈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딜지 생각해봐. 지은이 친구가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도우려 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지훈은 최신 전자제품과 가젯을 좋아했다. 그는 또한 유행하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갈 만한 곳은 두 군데였다. 알았어. 3층 전자제품 매장이랑 위층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몇 군데를 확인해 볼게. 다시 연락할게. 서연이 말했다. 조심해, 서연아. 그가 먼저 널 보지 않게 해. 그리고 나중에 뭘 보게 되든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노력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나한테 다시 전화해. 기다리고 있을게. 지은이 걱정스럽게 당부했다. 고마워, 지은아. 서연은 친구와 통화한 후 조금 더 강해진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인 방법이었다. 그녀는 에스컬레이터를 그녀의 눈은 마주치는 모든 구석, 모든 사람을 예의주시했다. 지훈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들을 지나치며 유리창 너머나 장식용으로 놓인 큰 화분 뒤에서 안을 힐끗 훔쳐보았다. 결과는 그녀는 4층 남성 패션 구역으로 그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고급 시계, 디자이너, 의류, 가죽 신발 부티크를 지나쳤다. 지훈은 외모에 매우 신경을 썼다. 어쩌면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거의 30분 동안 돌아다닌 후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좌절감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나? 지훈이 그냥 누군가를 여기에 내려주고 떠난 걸까? 하지만 왜 그의 차는 아직 발렛에 있는 거지? 왜 그는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어지럽게 했다. 그녀는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 복도 끝에 그다지 붐비지 않는 카페가 보였다. 그 카페는 백화점 중앙 아트리움을 향한 큰 유리벽이 있어 아래층들을 넓게 조망할 수 있었다. 매우 전략적인 위치였다. 그녀는 아이스티 한 잔을 주문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시야가 좋은 구석 자리를 골랐다. 음료를 저으며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아래층 아트리움 구역을 훑었다. 3층 전자제품 및 가제센터, 2층 백화점과 여성 패션, 1층 국제 명품 브랜드. 그녀는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며 지켜보았다. 15분이 흘렀고 그녀의 잔에 담긴 아이스티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서연은 피곤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지훈이 설명을 하도록 기다리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2층 유명 여성 핸드백 부티크 바로 앞에서 한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체격의 한 남자가 이미 여러 개의 비싼 브랜드 쇼핑백으로 채워진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서연의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다. 몸에 힘이 빠졌다. 이 거리에서도 그녀는 모든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가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핸드백을 들어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길고 찰랑이는 머리에 약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아름다웠다. 서연은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 여자 옆에는 화장이 꽤 짙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인 듯 열정적으로 거들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것은 지훈의 옆에 서서 함께 웃으며 다른 가방을 가리키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매우 건강하고 신선하며 에너지 넘쳐 보였고 밝은 색의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여자는 신우이인 강지수였다. 위독해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바로 그 여자.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명치를 강타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음모였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지른 배신이었다. 남편, 신우이. 그들은 모두 그녀를 철저히 속였다. 오늘 아침 그녀가 이체한 비싼 약을 사기 위한 돈은 이제 고급 핸드백, 디자이너, 의류, 그리고 그 쇼핑카트에 담긴 다른 물건들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가짜 인도주의적 임무를 위해 빌려준 차는 이제 남편의 불륜을 위한 차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 젊은 여성에게 매우 다정해 보였다.
때때로 그녀의 머리를 정리해 주거나 그녀를 웃게 만드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누나인 지수는 매우 협조적이었고 그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와 친해 보였.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매우 편안해 보였다. 마치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서연은 멀리서 그 연극을 지켜보며 그저 의자에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고통은 너무 깊어서 슬픔의 한계를 넘어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더 차갑고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무언가. 분노.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래의 광경에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짧은 비디오를 녹화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모든 미소, 모든 웃음, 모든 다정한 상호작용. 그녀는 모든 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광경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 핸드백과 가게에서 몇 가지 다른 물건을 샀다. 계산대에서 돈을 낸 것은 지훈이었다. 물론 그의 카드로, 서연의 피땀으로 채워진 카드였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여전히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로 걸어갔다. 그들은 다른 층에서 쇼핑 축제를 계속할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텅 빈 아이스티 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배신은 그녀 안에 무언가를 죽였다. 순진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던 서연은 이 카페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에서 새로운 서연이 태어났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그녀의 생각은 매우 명확하고 날카롭게 작동했. 그녀는 울지 않을 것이다.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서연이 느꼈던 공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분간 말없이 얼어붙어 있던 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차가운 분노가 녹기 시작했. 온 혈관으로 세차게 흘러들어가 고통과 슬픔에 남은 찌꺼기를 모두 태워버렸다. 참았던 눈물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밝게 타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만든 드라마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감독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집어들었. 이번에는 그녀의 손가락이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마치 가장 복잡한 건축 프로젝트의 전략을 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매우 달랐다. 더 이상 망설임에 떨림이 없었다. 그저 평평하고 차가우며 완벽하게 통제된 어조였다. 서연아, 어떻게 됐어? 뭐 찾았어?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 찾았어, 지은아. 전부 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 어떤 여자랑, 그 여자 엄마, 그리고 지수 형님까지 함께 있었어. 저편에서 억눌린 탄성이 들려왔다. 지수 형님, 그렇게 아프다던 신우이가. 세상에, 서연아, 그들 정말 너무하네. 너무하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기엔 너무 가벼운 단어야. 지은아, 서연이 쏘아붙였다. 내 돈, 내 차를 쓰면서 쇼핑 파티를 하고 있어.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더군. 나는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을 그 더러운 거짓말 때문에 취소하고 바보처럼 여기 있는데 말이야. 정말 유감이야. 서연아, 정말 할 말이 없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거기로 갈까? 같이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자. 지은이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다. 아니, 지금 그들을 들이받는 건 그들에게 만족감만 줄 뿐이야. 내가 화내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걸 보는 건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거야. 난 그들에게 공짜 구경거리를 제공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내 계획은 뭐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붐비는 백화점 아트리움을 향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미 한참 앞서 나가 복수의 모든 단계를 짜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은아, 소리치거나 뺨을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우아하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가짜 호사 속에 갇히게 내버려 둘 거야.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친구의 말뜻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랑 그 일당은 미친 듯이 쇼핑을 하고 있어.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그 모든 카드의 자금 출처가 나라는 걸 몰라. 그리고 자금의 소유주로서 나는 언제든지 그 자금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서연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쟁 전략을 짜는 장군처럼 들렸다. 이해가 지은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서연아, 설마 너. 그래, 지은아, 나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물건을 고르게 내버려 둘 거야. 계산대에 그 물건들을 쌓아두게 할 거야. 그리고 바로 지훈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의 내연녀와 그 가족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의 모든 금융 접근권을 차단할 거야. 지은은 숨을 헐떡였다. 그거 기발하면서도 잔인하다. 서연아, 마음에 드는데. 잔인한 짓은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지은아, 서연이 차갑게 대꾸했. 그뿐만 아니라 내 차도 되찾을 거야. 그들은 내 차를 타고 여기 왔으니 계산하지도 못할 쇼핑백 더미와 함께 집에 갈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할 거야. 계획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고 빈틈없이 형성되었다. 모든 세부사항이 마치 운명처럼 딱 들어맞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결혼은 그녀가 아까 그 광경을 본 순간 죽었다. 이것은 짓밟힌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알았어, 100% 지지할게. 내가 뭘 하면 될까? 말만 해. 지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그냥 내가 보고할 곳으로 네가 필요할 뿐이야. 이 일을 혼자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휴대폰만 대기시켜줘. 나 지금 움직일 거야. 서연이 말했다. 물론이지, 서연아. 모든 단계를 알려줘. 박살 내버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새로운 힘의 물결이 그녀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하고 용서하는 서연이 아니었다. 이 배신이 그녀를 바꾸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스티 값을 지불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남겨두었다. 그녀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더 이상 지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는 곳, 발렛 파킹 구역이었다. 1층을 지나갈 때 그녀는 멀리서 지훈과 그의 일당을 얼핏 보았다. 그들은 보석 가게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가 진열된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의 내연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목걸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 마치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그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잠시 더 즐기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곧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 들어왔던 중앙로비 출구로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차분하게 발렛 서비스 카운터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차 찾으러 왔는데요. 그녀는 근무 중인 발렛 직원에게 친절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티켓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은 오늘 아침 중요한 서류를 챙길 때 차 안 수납 공간에서 발견한 발렛 티켓을 건넸다. 항상 차 안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직원은 그녀의 티켓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색 SUV,
번호판 12가 3456. 강지훈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제가 아내입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정된 구역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의 첫 단계였다. 그녀는 백화점 안을 힐끗 보며 지훈이 곧 나올 기미가 없는지 확인했. 그들은 아직 다이아몬드 보석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잘 됐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아끼는 은색 SUV가 바로 그녀 앞에 멈춰섰다.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했고 차체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발렛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팁을 주며 말했. 그녀는 차에 올라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익숙한 가죽의 질감을 느꼈다. 이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 그리고 그녀는 이 차가 자신에 대한 배신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그녀는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의 마당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차가 대로로 접어들 때 그녀는 백미러로 웅장한 백화점을 힐끗 보았다. 그 안에서 그녀의 남편과 그의 공범들은 아직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호박마차가 막 다시 호박으로 변했고 마부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녀의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차를 몰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적당한 속도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생각은 차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멈춰서 다음 실행을 하기에 안전하고 그다지 붐비지 않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시민공원을 기억해냈다. 이 시간, 근무 시간에는 꽤 한적한 곳이었다. 15분 후 그녀는 이미 공원 구석에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차를 주차했다. 분위기는 꽤 조용했다. 몇몇 청소부와 멀리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커플 한 쌍뿐이었다. 안전했다. 그녀는 차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들끓는 모든 감정을 느끼게 내버려 두었다. 분노, 실망, 상처, 모든 것이 하나로 뒤섞였다. 그녀는 머릿속의 시각적 기록을 다시 재생했다. 지훈의 웃음, 내연녀의 애교 섞인 얼굴,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지수 형님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 광경은 그녀의 투지를 불태우는 불씨 같았다. 아니,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시작한 일을 끝내야 했. 이제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준비한 금융 시한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빠르게 입력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들의 공동 계좌 잔액이 표시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 계좌의 대부분은 매달 그녀의 월급에서 나온 돈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훈은 가끔 소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이다. 그것도 그의 작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성공했을 때뿐이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은 이체 메뉴에 접근했다. 그녀는 공동 계좌의 거의 모든 자금을 다른 개인 계좌로 옮겼다. 지훈이 존재조차 모르는 계좌였다. 그녀는 약 5만 원 정도의 잔액만 남겨두었다. 그 금액은 그 호화로운 백화점의 발렛 주차비를 내기에도 부족한 액수였다. 거래 성공 알림이 화면에 나타났고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다음 단계는 신용카드였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다른 은행 앱을 열었. 그녀가 주 카드 소유자였고 지훈은 그녀의 카드에 한도가 연결된 추가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서연은
남편이 사업상 필요에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으며 지훈에게 항상 꽤 큰 한도를 주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그녀는 카드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몇 번의 터치로 그녀는 추가 카드 임시 정지 옵션을 찾았다. 그녀는 그것을 눌렀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다. XXX 번호의 카드를 임시 정지하시겠습니까? 이 카드를 사용한 모든 거래는 거절됩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것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예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녀는 지훈이 그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누려왔던 호화로운 삶의 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확고하게 확인 버튼을 눌렀다. 끝났다. 그녀로부터의 지훈의 금융 접근권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덫은 놓였. 이제 그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저 백화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했. 지훈과 그의 일당은 아마도 보석 쇼핑을 마치고 이제 한 부티크에서 다른 부티크로 돌아다니며 원하는 물건들을 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무적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금융 기반이 방금 그녀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서연은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이 공원에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사건 현장에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다. 그녀는 멀리서나마 그들의 공황 상태의 진동을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백화점 쪽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의 중앙 로비를 직접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는 백화점 건너편 건물의 한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여유롭게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가 자리를 골라 뜨거운 카페라테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가 앉은 자리에서 백화점 로비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 바쁜 발레 직원들, 그리고 오가는 고급 차들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눈은 백화점 입구에서 한시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2단계 완료. 폭탄은 설치됐어. 이제 폭발을 기다릴 시간이야. 지은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팝콘 준비할게. 자세한 내용 알려줘. 하나도 놓치지 마.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작게 미소 지었다. 친구의 지지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우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의 결과를 기다리는 집행자였다. 1시간, 어쩌면 2시간 후 쇼는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가장 앞줄의 관객이 될 것이다.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매 순간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녀 남편의 가짜 세계가 산산조각 날 순간을 기다렸다. 그랜드 캐피탈 백화점 안에서 지훈은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숭배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내연녀 아름이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그를 최고의 동생이라고 계속 칭찬하는 누나 지수가 있었다. 그들 뒤에는 아름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며 때때로 카트에 쌓인 쇼핑백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오늘 정말 완벽한 날이야. 자기야. 이것 봐. 이 드레스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아름이 유명 디자이너 부티크의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보여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졸랐다. 지훈은 가격표를 힐끗 보았다. 그 숫자는 중형차 한 달 할부금을 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는 활짝 웃었다. 네가 입으면 뭐든 다 예뻐. 자기야. 그냥 가져가. 내 선물이라고 생각해. 아름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드레스를 점원에게 포장해달라고 건넸다. 최 여사는 자랑스럽게 지훈의 등을 두드렸다. 자네는 정말 이상적인 사윗감이야. 지훈군. 아주 후하군. 우리 아름이가 자네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아, 어머님 모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훈이 거만하게 대꾸했다.
그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름과 그녀 어머니의 감탄, 어린 시선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로 느끼게 했다.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 그에게 이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었다. 서연은 일에 너무 바빠서 종종 그를 무시했다. 그러니 그가 밖에서 약간의 행복을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어차피 남편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편의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않은가. 옷, 가방, 신발, 보석 쇼핑을 실컷 한 후 그들은 최신 가젯을 사기 위해 전자제품 센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 아름은 최신형 휴대폰을 원했고 지수는 자신의 작은 온라인 사업을 위해 태블릿을 사달라고 했다. 지훈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승인했. 그들의 쇼핑 카트는 고급 물건들로 완전히 가득 차 넘쳐 흘렀다. 마침내 그들의 쇼핑 파티의 절정의 순간, 계산의 순간이 왔다. 그들은 백화점의 중앙 계산대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부티크의 모든 물건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었다. 줄은 꽤 길었지만 그들은 계속 농담을 하고 자신들이 고른 물건들을 감상하며 끈기 있게 기다렸다. 총일 750만 원입니다. 손님. 여자 계산원이 모든 물건을 스캔한 후 친절하게 말했다. 그 엄청난 금액은 지훈을 전혀 위축시키지 않았. 오히려 그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아름과 그녀의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그들이 이 위대한 순간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듯. 그는 일부러 여유로운 척하며 비싼 가죽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서연이 준 추가 카드였다. 이걸로 해주세요. 그는 카드를 건네며 거만하게 말했다. 계산원은 카드를 받아 IDC 기계에 긁었다. 몇 초 후 기계에서 거절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거래 거절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계산원은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지훈은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아, 네, 그러세요. 카드는 두 번째로 긁혔다. 결과는 같았다. 거절. 지훈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아까까지 미소 짓던 아름과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 계산원이 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럴 리가. 그 카드 한도 엄청 큰데 이걸로 해보세요. 지훈이 약간 당황하며 말했. 그는 또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다. 역시 서연이 준 추가 카드였다. 그는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손으로 그것을 건넸다. 두 번째 카드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거절. 식은땀이 지훈의 이마를 적시기 시작했다. 수치심이 그의 얼굴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 아름의 얼굴은 이미 뾰루통해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기 시작했다. 손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뒷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원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며 재촉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크카드로 계산할게요. 지훈이 초조하게 말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는 공동 계좌에 ATM 카드를 꺼냈다. 그는 그곳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확신했다. 서연이 며칠 전에 막 월급을 받았다. 그는 카드를 기계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기계는 잠시 처리하더니 다시 알림을 내보냈다. 잔액 부족. 지훈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잔액 부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오늘 아침 서연이 막 300만 원을 이체하지 않았나? 서연의 월급 잔액까지 더하면 그 계좌에는 수억 원이 있어야 했다. 말도 안 돼.
분명 당신들 기계가 고장난 거야. 지훈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황을 감추려는 듯한 옥타브 높아졌다. 저희 기계는 정상입니다. 손님. 못 믿으시면 가까운 ATM에서 잔액 확인해 보세요. 계산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란이 일자 매장 매니저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비난의 시선, 계산할 수 없는 고급 물건 더미, 그리고 아름과 그녀 가족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실망감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당황하며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서연은 마치 땅으로 꺼진 듯했다. 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마 돈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름이 그의 귓가에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충격으로 침묵하던 지수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도 지훈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쇼핑 나들이가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ATM 잔액은 비어있고 서연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분명 서연의 짓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내가 알 수 있었을까? 죄송하지만 손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시면 이 물건들은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형쇼 중간에 속임수가 들통난 실패한 마술사가 된 기분이었다. 엄청난 수치심과 함께 그는 점원들이 그가 아름과 그녀 가족에게 약속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빨간 드레스, 고급 가방, 최신형 휴대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과 그의 일당은 맥없이 가게를 걸어 나왔다.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과 억지로 참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들의 아름다운 꿈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쓰라린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은 돈도 없이, 그리고 최악의 경우 집으로 돌아갈 차도 없이 호화로운 백화점에 발이 묶였다. 바로 그때 지훈은 서연의 차를 떠올렸다. 적어도 편안하게 집에 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렛 로비에 도착해서 지훈이 티켓을 건넸을 때 직원은 또 다른 나쁜 소식과 함께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티켓 번호의 차량은 약 2시간 전에 자신을 손님의 아내라고 밝힌 한 여성분이 찾아가셨습니다. 차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지훈의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평평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한 발렛 직원의 말은 그의 귓가에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서연이 안다. 어떻게든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이것이 그녀의 복수라는 것을 가져갔다고? 누가 가져갔는데? 아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쳐 마침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계산대에서의 창피함은 이제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이거 내 아내 차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데? 아까 아내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님, 발렛 직원이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아내라고? 최 여사가 냉소적인 어조로 되물었다. 그녀의 눈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럼 내 아내가 가져갔다는 거네. 일부러 우리를 여기에 버려두고 간 거야. 지훈 군,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 아내는 모를 거라고 했잖아. 모든 게 안전하다고 했잖아.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굳고 혀가 굳은 것 같았. 그는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서 자신이 만든 드라마의 구경거리가 되어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내의 휴대폰은 이제 꺼져 있었다. 일부러 꺼둔 것이었다. 서연은 그가 그녀의 금융 경로를 차단했듯이 모든 통신 경로를 차단했다. 나도 몰라.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약하고 한심한 대답이었다. 모른다고? 아름이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아까까지 유지하던 우아한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계산대 앞에서 망신당했고 우리 물건들은 다시 뺏겼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차도 없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넌 그냥 허풍쟁이였어. 충격으로 침묵하던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도 지훈처럼 당황해 있었다. 그만. 여기서 싸우지 마.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녀가 중재하려 했다. 무슨 해결책? 걸어가? 최 여사가 쏘아붙였다. 이것 봐. 우린 택시 탈 돈 한 푼도 없어. 지훈 군 카드는 다 막혔잖아. 그들 넷은 바보들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들을 감쌌던 호화로움은 이제 사라지고 쓰라리고 창피한 현실만 남았다. 서로를 비난하는 격렬한 논쟁 끝에 지수는 마지못해 지갑에서 남은 현금을 꺼내 온라인 택시를 불렀다. 금액은 겨우 차 한 대를 탈 수 있을 만큼 빠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더 이상의 웃음과 농담은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침묵만이 있었다. 가끔씩 아름의 가짜 흐느낌과 지훈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최 여사의 투덜거림이 그 침묵을 깼다. 지훈은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포옹으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았. 그는 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택시가 그의 집 앞에 멈췄을 때 지훈은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것은 서연이 안에 있다는 신호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차에서 내렸다. 아름과 그녀의 어머니는 내리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로 바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내린 것은 지수뿐이었다. 지훈아, 조심해. 냉정하게 대처해. 지수가 마침내 택시로 다시 돌아가 동생을 혼자 그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내버려 두기 전에 속삭였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걸어갔다. 그는 머릿속에 100가지 변명과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사실을 왜곡할 것이다. 그는 서연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그래, 그게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평소 서연이 먼저 집에 오면 텔레비전 소리나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맞이한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서연은 거실의 1인용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편안한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무릎 위에는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 평온함이 지훈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돌아왔네. 서연이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조용히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내 카드 다 맑고 차를 가져갔어? 나 창피하게 만들었잖아. 지훈은 피해자 입장을 취하려 했다. 서연은 마침내 책을 덮고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롭고 차가워서 지훈은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내가 널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서연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어조로 반복했다. 정말 한번 말해봐. 지훈 씨, 어느 부분이 가장 창피했어? 내 내연녀 앞에서 내 카드가 거절당한 부분? 아니면 네가 그녀와 그녀 가족을 위해 사준 불법적인 물건들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걸 깨달은 부분? 아니면 어쩌면 네가 바람 피우는데 사용한 차를 내가 이미 되찾아가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부분? 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말문이 막혔. 머릿속에 준비해 두었던 모든 변명 시나리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지훈이 힘없이 속삭였다. 서연은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날 과소평가했구나, 지훈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서투르게 연기한 위독한 누나 드라마를 내가 그냥 믿을 줄 알았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켜고 비디오를 재생했다. 그녀가 아까 백화점 카페에서 녹화한 비디오였. 그 비디오에는 건강한 모습에 지훈, 아름, 최 여사, 그리고 지수가 즐겁게 웃으며 비싼 가방을 고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지훈의 몸에 힘이 빠졌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현장에서 잡혔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더듬거렸다. 서연은 마치 역겹다는 듯이 재빨리 손을 뺐. 뭘 더 설명해? 내 거짓말이 이미 뼛속까지 밝혔다는 걸 설명할 거야? 네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나를 재정적으로 이용했다는 걸 설명할 거야?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 지훈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으로 우아하게 걸어갔다. 그곳 출구 근처에는 2개의 큰 여행 가방과 배낭 하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모두 지훈의 물건이었다. 네 모든 짐은 내가 다 쌌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했어. 내 옷, 신발, 네가 내 돈으로 산 시계 컬렉션, 전부 저 안에 있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평했다. 지훈은 그 여행 가방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네가 날 쫓아내는 거야? 난 널 내 집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야, 지훈 씨. 난 널 내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서연이 모든 단어에 힘을 주어 정정했다.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것 내가 샀어. 내 이름으로. 넌 여기서 아무 권리도 없어. 진정한 공포가 마침내 지훈을 휩쓸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깨달았. 서연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편안함과 호화로움까지도.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어조로 애원했다. 그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서연의 다리를 잡으려 했.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 기회? 난 우리 결혼 생활 5년 동안 너에게 기회를 줬어. 지훈 씨.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될 기회. 내 사업을 일으킬 기회. 정직할 기회. 그리고 넌 그 모든 것을 낭비했어. 내 기회는 끝났어.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걸어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내 변호사와 처리해. 지훈은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구석에는 유명한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이혼 소송 서류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장난하는 게 아니었다. 안 돼, 서연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이제 그의 뺨을 적시기 시작했다. 나가, 지훈 씨. 내가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서 널 끌어내기 전에. 서연이 이제 등을 돌리며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어두운 바깥 정원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 뒤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는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몇 분 동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연이 돌아보고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지만 그 여자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너무나 굳건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다. 마침내 부서진 마음과 절망감으로 지훈은 일어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그가 이 장소의 일부였던 적이 없는 것처럼 맥없는 발걸음으로 그는 자신의 여행 가방들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는 너무나 최종적으로 들렸다. 마치 길고 고통스러운 문장의 끝에 찍힌 마침표처럼 밖의 밤은 너무나 차갑고 어두웠다. 그는 돈도 차도 목적지도 없이 혼자였다. 하루만은 이제 막 그 임무를 시작했다. 지훈의 발소리와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밤속으로 사라진 후 집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잠시 동안 서연은 창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이제 너무나 넓고 텅 비게 느껴지는 것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이상한 공허함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들어 올려져 낯설면서도 약간 어지러운 가벼움을 남긴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이혼 서류가 담긴 갈색 봉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지훈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그 봉투를 집어들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이것이 그녀의 자유로 가는 티켓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그녀는 가구를 만지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이 집의 모든 구석이 좋든 나쁘든 지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남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지만 그를 마음과 생각에서 쫓아내는 것은 다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친구는 마치 그녀의 전화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즉시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지은이 부드럽게 불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오후부터 힘겹게 쌓아 올린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울었다. 히스테릭한 울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으며 피로 가득한 울음이었다. 그녀는 헛되이 보낸 5년의 신뢰를 위해 울었다. 그녀는 배신당한 사랑을 위해 울었다. 그녀는 너무나 순진했던 자신을 위해 울었다. 지은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그녀는 친구가 방해 없이 모든 고통을 쏟아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연이 죽어버린 결혼 생활을 애도할 공간을 주었다. 다 끝났어, 지은아. 내가 그 사람을 쫓아냈어. 서연이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서연아, 넌 강하고 정말 대단해. 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했다. 그대와 그 눈물은 서연에게 카타르시스가 되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서연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그녀는 휴가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최고의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어제 취소했던 프레젠테이션의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하여 전문적으로 사과하고 다음 날로 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다시 잡았다. 사무실에서 몇몇 동료들은 서연에게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히려 더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일했다. 마치 성가신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바쁨 속에 자신을 빠뜨리고 싶은 것처럼 이혼 절차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제 아름의 좁은 아파트에 얹혀 살게 된 지우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 집과 차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자산은 서연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지훈의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 했지만 서연의 변호사는 결혼 기간 동안 서연이 유일한 주요 기여자였음을 보여주는 재정적 증거로 쉽게 반박했다. 서연이 가진 불륜의 증거 또한 지훈 측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몇 달 후 판사의 망치가 내려쳐졌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그 과정 동안 서연은 지훈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가끔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지훈을 통해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지훈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의 재정적 지원 없이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름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주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아름은 그를 떠나 더 부유한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안타까움을 느꼈.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탐욕과 부정직함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그녀를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그녀의 재조정된 프레젠테이션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 아이디어, 열정을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감명받았다. 2주 후 그녀가 기다리던 결정서가 마침내 그녀의 책상에 도착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이사로 승진했다. 그 회사 역사상 가장 젊은 이사였다. 그것은 큰 승리였다. 전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녀는 곁에 어떤 남자도 없이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건축가였고 걸작을 짓고 있었다. 이혼이 끝난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지훈을 떠올리게 하는 몇몇 가구를 팔고 방의 배치를 바꿨다. 그녀는 그들의 침실벽을 차분한 바다색으로 다시 칠했다. 그들의 킹사이즈 침대를 자신을 위한 더 작지만 더 편안한 침대로 교체했다. 그녀는 지훈의 지저분한 서재를 뒷마당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요가 및 명상 스튜디오로 바꾸었다. 집은 이제 완전히 그녀 자신을 반영하는 곳이 되었. 조용하고 우아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안식처. 그녀는 새로운 활동들로 하루하루를 채우기 시작했. 그녀는 오랫동안 시도하고 싶었던 취미인 이탈리아 요리 수업에 등록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 그녀는 또한 가정생활을 돌보느라 바빠서 소홀했던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는 지은과 몇몇 친한 친구들을 새로 단장한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산들바람과 그녀가 직접 만든 파스타 요리를 즐겼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를 회상했다. 너 달라 보여, 서연아. 지은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행복해 보여, 진짜로 행복해 보여.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나 정말 행복해, 지은아.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것 같아. 드디어 나 자신을 다시 찾았어.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뒷마당 테라스에 혼자 앉아 별이 총총한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온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배신의 상처가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행복과 자유의 잉크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신의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지훈과 그녀의 과거의 문을 닫았던 그 밤으로부터 1년 반이 흘렀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시간은 서연에게 훌륭한 치유사였. 시간은 치유뿐만 아니라 건설도 했다. 그녀는 경력을 정상까지 쌓아 올렸고 한때 희미해졌던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구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을 더 좋고 더 강한 버전으로 재건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이사로서의 그녀의 위치는 그녀를 더욱 바쁘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즐기는 종류의 바쁨이었다. 그녀는 명확한 비전으로 팀을 이끌었고 높은 자신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처리했으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했다. 그녀의 사생활도 꽃피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다시 마음을 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만난 조경 건축가인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성숙하고 차분했으며 서연을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존중했. 그들은 몇 번 저녁 식사를 하며 일,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 그녀는 그 알아가는 과정을 즐겼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관계의 기초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정직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점점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그녀의 삶 속에서 한때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가끔씩 여전히 그녀의 귀에 들려왔. 보통 넓은 인맥을 가진 지은을 통해서였다. 그 소식들은 다른 세계의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렸다. 더 이상 서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계. 지훈은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아름에게 버림받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임대 아파트를 잃었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행동을 부끄러워한 아버지는 그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는 결국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해 살았다. 그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했지만 예전의 서연의 명성을 통해 자주 얻었던 자본과 인맥 없이 어떤 투자자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 아내에게 얹혀 살다가 바람을 피운 남자라는 그의 평판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그는 가십거리가 되었다. 실패한 남자의 생생한 예, 내연녀였던 아름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훈을 떠난 후 그녀는 다른 부자 남자를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물질주의적이고 애교 부리는 성격은 장기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버림받았다. 이번에는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녀는 부풀어 오른 신용카드 빚에 얽혔다. 그녀가 버릴 수 없었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의 잔재였다. 예전에 지훈 같은 사윗감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녀의 어머니 최 여사는 이제 딸의 수치와 빚의 부담을 함께 져야 했다. 그들은 많은 귀중품을 팔고 더 소박한 동네로 이사해야 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 공범이었던 신우이 지수도 제 몫을 받았다. 위독하다는 그녀의 거짓말은 결국 친척들 사이에서 폭로되었다. 그녀는 외면당했다. 다른 친척들은 그녀를 피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재수 씨를 속이는 교활한 여자로 여겼다. 그녀가 자랑하던 작은 온라인 사업도 예전에 서연의 돈으로 자금을 대주던 지훈의 지원 없이 파산했다. 그리고 이미 나빠진 이미지로는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롭고 후회로 가득 찬 인물이 되었다. 서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무덤덤한 감정으로 들었다. 넘쳐흐르는 기쁨이나 만족감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단지 행동의 논리적인 결과로 보았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고 이제 폭풍을 거두어야 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우주가 대신하여 각자의 청구서를 보냈다. 어느 맑은 금요일 오후 서연은 일찍 퇴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주말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새 차, 우아한 짙은 파란색 유럽 세단을 운전했다.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녀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운전석에서 도시의 풍경을 즐겼다. 꽤 붐비고 약간 허름한 지역의 한 교차로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그녀의 눈은 우연히 길 건너편의 한 장면을 포착했다. 그녀의 작은 흥얼거림을 멈추게 한 장면이었다. 붐비는 허름한 식당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꽤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말라 보였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으며 옷은 초라했다. 그 앞에 선 여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때 예뻤던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분노로 가득 차 보였다. 약간 번진갑산 화장을 한 채 그들은 서로 밀치고 손가락질하며 식당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공짜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두 사람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고 그 여자는 아름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달라 보였다. 한때 그들에게 붙어있던 호화로운 아우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절망과 가난의 아우라로 대체되었다. 서연이 읽을 수 있는 입모양으로 보아 그들의 싸움은 또다시 돈 문제인 것 같았다. 지훈은 아름이 그들이 가진 남은 돈을 다 썼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아름은 지훈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는 쓸모없는 남자라고 소리치며 맞받아쳤다.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식당에서 나왔다. 식당 주인인 것 같았다. 그는 지훈과 아름에게 자기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남자는 심지어 지훈의 어깨를 밀쳐 뒤로 비틀거리게 했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서연 뒤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 비참한 광경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앞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 교차로를 떠나며 그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르마의 영수증은 그녀의 눈앞 먼지 쌓인 길가 식당에서 완납되었. 그리고 그녀는 그 청구의 말없는 증인이었다. 서연은 계속 차를 몰아 그 교차로에서 멀어졌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며 격렬하게 싸우던 지훈과 아름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려 했었다. 약간의 연민이 있었을까? 어쨌든 지훈은 한때 그녀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남자였다. 그가 그렇게 깊이 추락한 것을 보니 마치 불행에 처한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약간의 안타까움이 생겼다. 그렇다면 만족감은 있었을까? 서연은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은 적을 물리친 승리자처럼 넘쳐흐르는 만족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깊은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녀가 그 독성고리에 함께 끌려 들어가기 전에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1년 반 전의 그녀의 결정이 그녀가 인생에서 내린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안도감. 그녀는 마치 형편없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막 본 것 같았고 그 영화가 마침내 끝났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녀의 차가 한산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녀는 블루투스를 켜고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방금 내가 뭘 봤는지 믿지 못할 거야.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거의 재미있다는 듯 들렸다. 뭐야, 드디어 그 잘생긴 조경 건축가랑 또 만났어? 지은이 놀렸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흥미진진해. 방금 지훈이랑 아름이를 봤어. 정말. 어디서? 또 어느 사교계 행사에서 매력을 뽐내고 있었대. 지은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사교계 행사가 아니라 국밥집 앞에서.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방금 목격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의 싸움, 초라한 모습, 식당 주인에게 쫓겨난 것까지. 전화기 저편에서 폭소가 터져나왔. 지은은 너무 크게 웃어서
서연은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떼어야 했다. 믿을 수가 없네. 국밥집이라니. 세상에 카르마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니까. 네가 그들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이 웃음 사이로 외쳤다. 아쉽게도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광경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록됐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 비참하다고? 그들은 그럴만해. 서연아, 그들은 그 고통의 매 순간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때 백화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거만했는지 기억 안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놔둬. 지은이 매섭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친구의 말을 생각했다. 지은이 옳았다. 그녀는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날, 그녀는 지훈의 거만한 얼굴, 아름의 애교 섞인 미소, 그리고 지수와 최 여사의 경멸적인 시선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그녀의 노력의 결실을 즐겼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한때 위에 있던 그들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한때 비웃던 그들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새로운 깨달음이 서연의 마음속에 떠올랐. 그녀는 그들을 동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길은 그들을 먼지 쌓인 길가 식당으로 이끌었. 한편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노력, 성실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찬 길. 그리고 그 길은 그녀를 여기 그녀의 피땀으로 얻은 고급 차 안에 앉아 그녀의 궁전이 된 아름다운 집으로 그녀 자신의 손으로 지은 삶으로 이끌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 미소는 서서히 넓어졌고 그녀도 모르게 작고 경쾌한 웃음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사악한 웃음이나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안도의 웃음이었다. 그녀 인생의 최악의 폭풍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이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비웃었다. 그녀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얼마나 빨리 돌 수 있는지를 비웃었다. 그리고 그래, 어쩌면 그녀는 방금 본 비참한 광경을 조금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치유되었다는 표시로서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우주적인 농담, 주말에 커피를 마시며 지은에게 들려줄 일화에 불과했. 웃는 거야, 서연아? 친구의 웃음소리를 들은 지은이 물었다. 드디어.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야. 응. 지은아, 나 웃고 있어. 서연이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기분이 이상하지만 후련하기도 해. 그녀는 차 안의 음악 볼륨을 높여 아름다운 멜로디가 실내를 가득 채우게 했다. 그녀는 차창을 약간 열어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게 했다. 그녀는 너무나 살아있고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녀의 어두운 과거는 이제 백미러 속의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점점 더 작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 앞에는 고속도로가 곱고 밝게 뻗어 있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그녀는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아 석양을 향해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들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그녀는 그 장들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과 그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고 그녀, 서연은 이 이야기의 유일한 승리자였다.